수영아, 나 너무 무서워.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웨딩숍에서 30세 박수진은 거울 앞에 서서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우아한 자태. 누가 봐도 완벽한 신부였죠.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 웨딩숍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차갑고 냉정했죠. 언니,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과 똑같이 생긴 여자, 쌍둥이 동생 박수영이었습니다. 수영은 언니의 드레스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수영아, 나 배고픈데 뭐 좀 사다 줄래?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인을 대하는 것 같았죠. 수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웨딩숍 직원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수진 씨, 저분도 동생분이세요? 얼굴이 똑같으신데.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동생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였죠. 그날 저녁 수진이는 수영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나 다음 주에 결혼해. 알아, 언니. 축하해. 그런데 말이야. 주찬 씨한테는 내가 고하라고 했어.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언니를 쳐다봤죠. 뭐? 뭐라고? 내가 재벌가에 들어가려면 너의 존재는 앞으로 나에겐 그냥 짐일 뿐이야. 강상그룹은 집안 배경을 엄청 따지거든.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결혼이 깨질 수도 있어.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수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너는 이해 못하겠지.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평생 가난하게 살 순 없잖아. 수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돈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야. 그리고 앞으로 절대 나한테 연락하지 마. 결혼식에도 오지 말고. 우리 남남으로 살자. 언니, 그게 무슨, 이걸로 너도 네 인생 살아. 수지는 냉정했습니다. 동생을 향한 미안함이나 고마움은 전혀 없었죠.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수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수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실 쌍둥이 자매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목숨을 끊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죠. 두 자매는 고아원에 갈 뻔했지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수영이가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언니라도 대학을 가야 돼. 동생 수영이는 낮에는 작은 공장에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도 했죠. 그렇게 수진 언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대학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영이가 그 희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간 어느 순간부터 수지는 변했습니다. 가난이 싫었습니다. 남루한 옷, 초라한 집,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모든 게 혐오스러웠죠.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수지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수영이의 희생 덕분에 기회가 왔습니다. 강상그룹 마케팅팀에 취직한 거였죠. 거기서 강상그룹의 장남 강주찬을 만났습니다. 강주찬 35세. 강상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자산 규모만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의 후계자였죠.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처음 만난 날 수진은 최고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찬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똑똑함에 반했습니다. 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주찬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걸렸어.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2년 만에 주찬은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죠.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수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잔을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녀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수진이는 속으로 항상 되뇌었습니다. 난 재벌가 며느리야. 다시는 가난하게 살지 않아. 수진이는 쌍둥이 동생이 이제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굳이 계속 보살펴야 하는 가족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수진이는 고민 끝에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뭐라고? 주찬이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서 돌아가셔서 혼자 고생하면서 컸어요. 가족이 없어요. 수지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찬은 더욱 그녀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찬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요. 수지는 주찬의 품에 안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진이는 다급하게 쌍둥이 동생 수영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그때는 그렇게 말하더니 왜 날 찾아왔어? 수영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수지는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영아, 응? 혹시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수영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만약에 말이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수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니, 불안해 보였습니다.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수영아, 넌 내가 될 수 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쌍둥이잖아. 넌 나처럼 생겼어. 만약 내가 없어지면 넌 나인 척 해야 해. 언니,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를. 약속해. 제발. 수진이 수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알았어. 수영은 어리둥절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영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결혼식 전날 밤 수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영아, 나야. 언니, 나 지금 주찬 씨네 집에 있어. 내일 결혼식인데. 응, 알아. 언니 결혼해서 행복하길 바랄게. 수영아, 그게 아니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무서워. 왜? 무슨 일이야? 언니, 무슨 소리야? 아니야. 진짜야. 수영아, 내가 만약.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언니, 언니. 수영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밤이었습니다. 수영은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까지 수진이는 끝내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영은 분명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영은 서둘러 옷을 입고 강주찬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상그룹 회장의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대저택이었습니다. 대문부터 압도적이었죠. 여기가 언니가 들어갈 집이구나. 수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수영이가 쌍둥이 동생인지 몰랐습니다. 배를 누르자 지배인 김태섭이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진 씨 오늘 드디어 결혼식 날이군요. 그때 저택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60대 중반, 우아하고 차가운 인상의 여자. 윤미희, 그녀는 강주찬의 어머니였습니다. 윤미희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지배인, 빨리 모시고 가서 준비시키십시오. 2시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방에 들어가자 웨딩드레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입을 예정이었던 드레스였습니다. 입으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영은 로봇처럼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머리를 올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언니가 있었습니다. 아니, 언니처럼 보이는 자신이 있었죠. 완벽하네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감탄했습니다. 2시간 뒤 결혼식장. 화려한 장식, 300명의 하객들, 그리고 취재진들. 수영은 떨리는 다리로 걸었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언니,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단상에는 강주찬이 서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훤칠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수영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영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주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오늘은 예전의 수진이 아닌 것 같아. 주찬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수진인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낯설고 묘하게 순수해 보였죠. 하지만 곧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결혼식은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강주찬 씨, 신부 박수진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신부 박수진 씨, 신랑 강주찬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수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를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이하겠습니다. 하객석 뒤편에서 한 여자가 이를 악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세의 커리어 우먼이자 강주찬의 옛 연인 최서연이었습니다. 저 자리는 원래 내 자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서연은 2년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죠. 하지만 주찬의 어머니 윤미희가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윤미희가 그토록 반대한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서연은 주찬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힘들어하던 강주찬 앞에 수진이 나타났죠. 서연은 수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못한 저 여자가 어떻게 주찬 씨를.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수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축하해요, 수진 씨. 감사합니다.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악몽 같은 꿈이었죠. 신혼 첫날 밤, 수영은 주찬과 단둘이 방에 있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주찬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말 예뻤어. 고마워요. 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주찬이 수영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달라 보여. 네, 눈빛이 예전보다 더 순수해 보여. 왜 그런 거야? 그냥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수영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수진아, 나 뭐 물어봐도 돼? 응? 혹시 결혼식 첫날이라 너무 긴장했어.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수영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킨 건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래, 그럼 됐어. 주찬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언니 생각만 났습니다. 결혼 일주일째, 수영은 강주찬의 아내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고문 같았죠. 강상그룹 회장의 저택. 수영은 이 거대한 집에서 며느리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윤미희는 일일이 모든 일에 간섭했죠. 수진 씨,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네. 수영은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긴 테이블에 윤미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신문을 보고 있었죠. 앉으세요. 네, 어머님. 수영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라가 젓가락 잡는 법이 바뀌었네? 네, 순간 수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오른손으로 젓가락을 잡았는데 지금은 왼손으로 잡는구나. 언제부터 바뀐 거니? 수영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은 원래 왼손잡이였습니다. 하지만 언니 수지는 오른손잡이였죠. 저, 요즘 오른손이 좀 아파서요. 그래. 병원은 가봤니? 아직은 괜찮아질 것 같아서요. 그럼 빨리 병원 가보는 게 좋겠네. 그러나 윤미희의 목소리는 다정한 듯 차가웠습니다. 식사 후 수영은 방으로 돌아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조심해야 하다니.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영이의 사촌 오빠인 태연이었습니다. 태연은 서울에서 형사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수영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었기에 수진이와 연락이 안 되던 날 수영이는 사촌 오빠인 태연에게 미리 지금 상황을 얘기해 두었습니다. 혹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꼭 연락을 달라고요. 태연 오빠, 수영아, 괜찮아? 지금 수진이 행세하느라 많이 힘들지? 응, 괜찮아. 그런데 오빠, 그날 이후로 언니가 보이질 않아. 언니가 그날 이후로 어디 갔는지 단서는 찾았어? 아직 아무것도 없어. 그날 밤에 이웃이 신고를 해서 그 집의 별채 방향의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중간 부분이 잘려 있더라. 고의로 지운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근처 창고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뭔데? 피 묻은 천조각. 옷감인 것 같은데. 분석해보니 드레스 재질이래. 수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혹시 언니 드레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거야. 우리 언니 무사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해 찾을게. 수영이 너도 조심해. 그 집 사람들 뭔가 수상해. 알았어. 전화를 끊고 수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마치 감옥 같았죠. 그날 저녁 강주찬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수진아, 나왔어. 어서 와요. 수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그래도 집에 오니까 좋네. 주찬이 수영을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래? 아, 미안해요. 그냥 깜짝 놀라서. 수진아, 요즘 왜 이래? 나한테서 자꾸 피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주찬이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만져보았습니다. 이거 언제 생긴 거야? 주찬이 수영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이거요? 어릴 때 다쳤어요. 어릴 때? 그런데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아, 그게 원래 희미해서 잘 안 보였는데 요즘 다시 도드라진 것 같아요. 수영은 급히 변명했습니다. 사실 그 흉터는 어릴 때 넘어지면서 생긴 거였습니다. 수진에게는 없는 흉터였죠. 그래. 주차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요새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왜 자꾸 이상한 거야? 말투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도 바뀐 것 같아. 그건 수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확 바뀐 것 같아. 예전의 수진이 아닌 것 같다고. 미안해요. 제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적응? 주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수영은 저택 근처를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죠. 언니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 저 별채라고 했지. 수영은 몰래 별채로 향했습니다. 낮인데도 으스스했습니다. 별채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닥을 살피니 여전히 얼룩 같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수영이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 낡은 책들. 그때 서랍 속에서 뭔가 발견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누군가의 일기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날짜도 일부 훼손되어 있고 글씨도 흐릿했죠. 190 수영은 숨이 멎었습니다. 미인은 나보다 예뻤고 바람이 센 밤이었다. 계단 떨어졌다. 피 글씨가 번져 있어 정확히 읽기 어려웠습니다. 수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들키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무섭다. 일기는 중간중간 찢어져 있었고 마지막 부분은 아예 없었습니다. 수영은 뒷표지 모서리를 봤습니다. 번진 이니셜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Y, M처럼 보였죠. 이게 윤미의 이니셜? 설마. 수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니셜도 불분명하고 내용도 모호했죠. 그렇다면 혹시 시어머니가 우리 언니도? 수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야, 뭐 하는 거니?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영이 돌아보니 윤미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내 물건 같은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윤미희가 다가와 수첩을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윤미희는 무표정했습니다. 수영은 가슴이 뛰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꼭 찾을 거야. 그날 밤 수영은 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연 오빠, 큰일 났어.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수영아, 괜찮아? 오빠 여기로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 이 집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태연은 동료와 함께 저택을 찾았습니다.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지배인을 만났죠. 저는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계 박태연 형사입니다. 최근에 여기에서 엄청 큰 비명으로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와서요. 그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도 될까요? 김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연도 뭔가 저택 사람들에게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저택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993년 사건 기록을 찾아봤죠. 한편 강주찬도 아내의 변화를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수진이를 대신해서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도 점점 쌓이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주찬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언론사 기자들이 저택 앞에 몰려 있었습니다. 저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경찰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집안의 비밀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찬은 아무 대답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죠.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언론에서 들쑤시는 거야? 수영이 놀라 물러섰습니다. 주찬 씨. 주찬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영은 겁에 질렸습니다. 혹시 주찬 씨가? 순간 수영의 머릿속에 의심이 스쳤습니다. 혹시 주찬이 수진을 해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주찬은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화를 냈어. 나도 너무 힘들어서. 괜찮아요. 수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니를 꼭 찾아야 해. 주찬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수영은 그런 주찬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아니야. 이 사람은 아니야. 며칠 후 태연은 파일을 뒤지다가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윤미희. 1993년 3월 윤미선 실종 사건. 윤미선. 그녀는 바로 윤미희의 쌍둥이 언니였습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당시 20대 여성 윤미선이 실종됐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성북동 모 재벌가 저택 근처. 경찰 수사 결과 단서 없음. 미제 사건으로 종결. 이거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잖아. 태연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담당 형사를 찾아가 인터뷰도 했습니다. 아, 그 사건. 기억나죠? 이상한 사건이었어요. 70대 은퇴 형사가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는데요? 동생 윤미희가 갑자기 재벌가에 시집가고 얼마 지나고 언니 윤미선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윤미희를 조사했는데 알리바이가 완벽했어요. 실종 당일 밤 그녀는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었대요. 여러 증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혐의를 벗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 뒤로 윤미선은 영영 못 찾았죠. 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뭔가 윤미희라는 시어머니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한편 강주찬도 아내의 변화를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지배인님. 네, 부회장님. 내 아내가 요즘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뒷조사 좀 해야겠어요. 네. 사모님을요? 네. 뭔가 이상해요. 결혼 전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알겠습니다. 김태섭 지배인은 수진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회장님, 사모님이 쌍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뭐? 박수영이라는 동생이요. 사모님이 고아라고 한 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주찬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주찬은 수진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아내가 달라진 이유, 낯선 눈빛, 다른 습관들. 그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수진이가 아니라 동생인 걸까? 주찬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찬은 수진이가 아닌 수영이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주찬은 수영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네.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너 정말 수진이 맞아? 수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솔직히 말해줘. 제발. 주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수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맞았구나. 어떻게 아셨어요? 이전과 너무 달라서 뒷조사를 좀 했어. 미안해. 하지만 알아야 했어. 수영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언니를 찾고 싶었어요. 알아. 이해해. 주찬이 수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울고 있는 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영아, 나랑 함께 수진이를 찾자.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자. 한편 강주찬의 옛 연인 최서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주찬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항상 증오했죠. 저 여자만 없으면 나는 다시 주찬 오빠 옆으로 갈 수 있어. 서연은 수영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점들을 발견했죠. 저 여자, 수진이 맞나? 뭔가 이상한데. 서연도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저 여자 뒷조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만에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고객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 여자는 박수진이 아니라 박수영입니다. 쌍둥이 동생이죠. 역시 서연은 기뻤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영이를 무너뜨릴 카드를 찾은 거였죠. 그리고 박수진은 결혼식 전날 밤 이후로 행방이 묘연합니다. 아직 못 찾았고요. 실종? 서연도 이 사건이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저택 담장 너머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별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별채 안은 어두웠습니다. 서연은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바닥을 보니 희미한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보니 윤미희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최서연 씨 아닌가요? 어머님, 저는 그냥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윤미희의 말을 뒤로 한 채 서연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최서연은 박태연을 찾아갔습니다. 형사님이시죠? 박수진 씨의 사촌 오빠. 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네, 어쩐 일로? 제가 어젯밤에 강 회장 댁 별채에 갔었어요. 그리고 윤미의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태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셨나요? 윤미의 어머님이 수진 씨를 해쳤을지도 몰라요. 정황상 그래요. 증거가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어요. 서연은 어젯밤 대화를 전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채에서 바닥 얼룩 사진을 찍어왔어요. 서연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희미한 얼룩이 찍혀 있었죠. 이거 혈흔인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겠네요. 태연은 즉시 별채 조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3일 후 영장이 나왔고 정식으로 현장을 조사할 수 있게 됐죠. 여기 루미놀 반응 검사해 주세요. 감식팀이 별채 바닥에 루미놀 용액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푸르스름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혈흔 반응이었습니다. 혈흔이 맞습니다. 그것도 상당량이네요. 샘플 채취해서 DNA 분석 의뢰하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뒤 국과수에서 1차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태연은 별채를 좀 더 조사했습니다. 구석구석 뒤지다가 벽장 뒤에서 뭔가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드레스 조각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의 일부였죠. 이건 태연은 즉시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CCTV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10시부터 11시 사이 영상을 복구해 주세요. 영상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복구 가능합니까? 시도해 보겠습니다. IT 전문가는 복구를 시도했지만 핵심 부분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의로 포맷한 것 같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태연은 아쉬워했지만 다른 증거들로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형사님,
최종 결과 나왔습니다. 혈흔 주인이 누굽니까? 박수진 씨와 일치합니다. 역시 태연은 드레스 조각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입을 예정이었던 드레스와 완전히 일치했죠. 그리고 창고도 조사했습니다. 창고 한쪽에 오래된 트렁크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세상에 안에 낡은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뼈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 뼈야. 태연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현장 보존하고 국과수에 연락하세요. 시신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과 감식팀이 몰려왔습니다. 윤미희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죠. 무슨 일이세요? 윤미희 아니 윤미선 씨 당신을 윤미희 살인 용의자로 체포하겠습니다. 살인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뼈는 30년 전 실종된 윤미희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였죠. 윤미선 씨, 당신 동생 윤미희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왜?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별채 바닥의 혈흔은 박수진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드레스 조각도 수진이 입을 예정이었던 드레스와 일치했죠. 그리고 박수진 씨 살해 용의로도 체포합니다. 말도 안 돼. 수진이는 실종된 거예요. 제가 죽이지 않았어요. 지배인 김태섭 씨가 증언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당신과 수진 씨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김 지배인이 경찰에 나왔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별채에서 여자 둘의 목소리가 심하게 다투는 걸 들었습니다. 뭐라고 다퉜습니까? 한 사람이 이 집에 내가 들어올 자격은 없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게 사모님, 아니 윤미애 씨 목소리 같았어요. 목소리가 확실합니까? 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태연이 말했다. 윤미애 씨께서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만약 발설하면 해고당할 거라고요. 윤미희는 창백해졌습니다. 김 지배인 당신이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태연은 윤미선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30년 전에도 쌍둥이 동생을 죽이고 신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왜 또 살인을 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윤미선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윤미선 씨 30년 전 일부터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쌍둥이 동생 윤미애 씨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태연이 물었습니다. 윤미선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난했어요. 윤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 계셨죠. 동생과 나는 18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월급은 50만 원도 안 됐죠. 그래서 동생을 죽인 겁니까? 아니에요.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요. 윤미선이 눈을 감았습니다. 1993년 봄, 동생이 재벌가 아들을 만났어요. 강상그룹 선대 회장의 아들, 강철수. 지금 주찬이의 아버지죠. 계속하세요. 철수 씨는 동생을 많이 좋아했어요. 청순하고 예뻤거든요. 동생도 철수 씨를 좋아했고요.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죠. 윤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질투했어요. 왜 동생만 행복할까? 똑같이 생긴 얼굴인데, 똑같이 가난한데, 왜 미희만 재벌가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밤 저는 미희를 저택 근처의 별채로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죠. 미희야,
나랑 쌍둥이 인 거 비밀로 하고 같이 나도 여기서 몰래 살면 안 될까? 라고요. 그때 미희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거절했죠. 언니, 정신 차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미선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죽였어요. 동생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숨졌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은요? 저는 미희의 시신을 창고에 숨겼어요. 그리고 동생의 옷을 입고 동생인 척했죠. 일주일 뒤 철수 씨를 만났어요. 저를 미희라고 알더라고요. 들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완벽했어요. 저는 동생의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투, 습관, 좋아하는 음식,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양심의 가책은 없었습니까? 처음엔 있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죠. 미희가 나타나서 왜 나를 죽였어?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윤미선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죄책감도 사라졌어요. 오히려 제가 잘한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재벌가 며느리가 됐고 아들도 낳았고 행복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박수진 씨를 죽인 겁니까? 윤미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 알았어요. 저랑 똑같다는 걸요. 무슨 뜻입니까? 수진이도 저처럼 야망이 있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죠. 그리고 쌍둥이 동생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두려웠어요. 수진이가 언젠가 내 비밀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수를 친 겁니까? 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수진이를 별채로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죠. 나는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쌍둥이 동생을 감추고 재벌가로 시집 온 거잖아라고요. 수진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놀라워했죠. 그리고 울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님. 그런데 왜 죽인 겁니까? 저는 수진이가 자꾸 제 과거를 떠올리게 했어요. 30년 전 제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윤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수진 씨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윤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 열등감, 그 눈빛. 수진이 눈에서 젊은 시절의 나를 봤어요.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눈빛. 그게 살인 이유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수진이는 바로 30년 전의 나였어요. 윤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들어오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왔죠. 밖에서 수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수진 언니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시신을 찾았어. 창고 뒤편에 묻혀 있었어. 수영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수진의 시신은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수영과 태연 그리고 강주찬이 참석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수영은 오열했습니다. 강주찬은 수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영아, 이제 그만 울어. 수진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주찬 씨, 나는 앞으로 너를 지킬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영은 주찬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됐죠. 피고인 윤미선은 1993년 쌍둥이 윤미희를 살해하고 신분을 도용했으며 2023년에는 며느리 박수진을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정신 이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증인으로 나온 김태섭 지배인이 증언했습니다. 저는 30년간 강 회장 댁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봤죠. 사모님의 이상한 행동들.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가끔 밤에 창고로 가시곤 했습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회장님 댁일에 간섭할 수 없었죠. 결혼식 전날 밤은요? 그날 밤 10시쯤 사모님께서 수진 아가씨를 별채로 부르시는 걸 봤습니다. 수진 아가씨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 걸 예상한 것처럼요. 그 다음은요? 1시간쯤 뒤 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 내가 들어올 자격은 없어 하는 사모님의 목소리였죠. 그러고 나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모님께서 나오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입 다물고 있어. 안 그러면 당신도 끝장이야 라고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해합니다. 증인 물러가셔도 됩니다. 다음 증인은 최서연이었습니다. 저는 강주찬 씨의 옛 여자친구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수진 씨를 증오했습니다. 왜 증오했습니까? 제 남자를 빼앗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수진 씨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었고 무엇보다 주찬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찬 씨가 슬퍼할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당신은 수진 씨 실종과 무관합니까? 네, 완전히 무관합니다. 오히려 저는 수진 씨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미선 씨의 범행을 알게 됐고요. 고맙습니다. 증인 물러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박수진의 쌍둥이 동생 박수영입니다. 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저의 존재를 숨기고 재벌가로 시집갔습니다. 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수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자매는 서로를 사랑했어요. 단지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에요. 결혼식 전날 밤 언니가 전화했을 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고 했죠. 어떤 일이요? 언니는 말했어요. 수영아, 나 무서워. 이 집이 이상해. 시어머니가 날 죽이고 싶다는 눈빛으로 바라고요. 저는 그때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어요. 수영이 오열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언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진정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피고인 윤미선 씨에게 묻고 싶어요. 굳이 왜 우리 언니를 죽였습니까? 언니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수영이 윤미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윤미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왜 죽였어요? 미안하다. 윤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우리 언니 생명을 빼앗아 놓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수영이 소리쳤습니다. 방청석에서 태연이 수영을 달랬습니다. 수영아, 진정해. 저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윤미인은 1993년 윤미선 살인 혐의, 2023년 박수진 살인 혐의, 사체 은닉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수영은 여전히 강주찬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진이 아닌 수영으로서였죠. 수영아, 아침이야. 일어나. 주찬이 부드럽게 깨웠습니다. 응. 수영이 눈을 떴습니다. 주찬의 미소가 보였죠. 오늘 뭐 할 거야? 언니 묘소에 가려고. 그래. 나도 같이 갈게. 두 사람은 함께 수진의 묘소로 갔습니다. 윤미희의 묘소 옆에 수진이 묻혀 있었습니다. 언니, 잘 지내? 수영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 행복해. 주찬 씨가 날 사랑해줘. 수진 언니가 아니라 나 수영으로서 말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고마워. 나한테 대신 살라고 했을 때 나 이해 못했어. 왜 그런 말을 하나 싶었지. 하지만 이제 알아. 언니가 나를 지키려고 한 거였구나. 주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 씨, 저는 비록 당신과 오래 함께하지 못했지만 당신을 기억할게요. 그리고 수영이를 지킬게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묘소 앞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영이 물었습니다. 주찬 씨, 진짜 괜찮아요? 내가 언니가 아닌데. 괜찮아. 아니, 오히려 좋아. 왜요? 주찬이 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지금 수영이인 너를 사랑해. 주찬 씨, 정말요? 응. 수영은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